오늘날 글로벌 산업 지형도를 살펴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 경제 대국의 몰락이라는 기이한 현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과거 기술 종주국이라 불렸던 일본이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0%에서 0%. 이것은 일본 디램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했던 점유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절반을 공급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제조 분야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러한 개멸적인 패배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핵심 산업들이 불과 30년 만에 도미노처럼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발명하고 시장을 개척한 나라가 정작 그 기술이 꽃을 피우는 시기에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일본은 스스로 쌓아 올린 성공의 탑 아래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거대한 빈자리를 옆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파고들어 주도권을 쟁탈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일본 기술 패권의 붕괴를 가져온 구조적 결함과 한국의 전략적 부상을 경제사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980년대의 세계 경제를 상징하는 단어는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가와 재계에서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공포 섞인 경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979년 하버드 대학교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출간한 재팬 에즈 넘버원 자펜 에이스 넘버원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관통하며 미국 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이 서구에서 동양의 작은 섬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경고장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의 위상은 현재의 빅테크 기업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꾼 혁신 아이콘이었으며 일본 조선소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모든 선박의 절반 이상을 건조하며 해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주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도시바와 NEC를 필두로 한 일본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고 이 과정에서 현재 반도체 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텔조차 일본의 저가 공세와 압도적인 수율에 밀려 메모리 사업을 전면 포기하고 CPU 설계로 도망치듯 사업을 전환해야 했습니다. 일본식 제조업 모델인 모노주쿠리, 즉 장인 정신에 기반한 극한의 완벽주의는 이 시기 일본을 세계의 공장이자 연구소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일본의 경영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던 이 시점은 일본 경제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정점이자 동시에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파고를 감지하지 못한 채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기 시작한 위험한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견고한 성벽에는 이미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추락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것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전체가 체계적으로 와해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를 자부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던 5가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그리고 모바일 산업은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갔거나 일본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점유율 0%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며 한때 거실의 황제로 불렸던 소니의 TV 사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세에 밀려 세계 시장 점유율 5%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전 분야에서 일본의 패배는 상징성이 큽니다. 19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밀려 소니는 이제 5위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업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1980년대까지 세계 점유율 50%를 넘겼던 일본 조선업은 현재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시장의 90%가량을 한국에 내어주며 범용 선박 위주의 영세한 구조로 전락했습니다. 배터리와 모바일 산업에서의 패배는 더욱 뼈아픕니다. 테슬라의 초기 독점 파트너였던 파나소닉은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에 밀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권으로 밀려났고 아이폰보다 8년이나 앞서 모바일 인터넷을 상용화했던 일본의 휴대폰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시대로의 전환에 실패하며 대부분 파산하거나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이미지 센서와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조차 소니가 삼성전자와 LG노텍에 주도권을 내어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 패배를 넘어 지난 30년간 일본 제조업의 근간이 되었던 생태계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일본 산업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첫 번째 요소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품질에 대한 집착, 즉 품질의 덫입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1980년대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장에 최적화된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은행이나 대기업 전산실에서 사용되던 컴퓨터용 반도체는 25년 이상의 보증 기간을 요구하는 최고급 제품이어야 했습니다. 일본은 이 기준에 맞춰 극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며 시장의 패러다임은 PC, 즉 개인용 컴퓨터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수명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였습니다. 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25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 비싼 반도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정한 품질을 갖추고 가격이 저렴한, 즉 교체 주기에 맞춘 합리적인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일본이 최고급 미슐랭 레스토랑에 50만 원짜리 식사를 고집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빠르고 저렴하며 대중적인 분식집 모델로 시장을 공략한 셈입니다. 시장은 결국 실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시장의 요구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은 완벽하다는 장인정신, 즉 모노즈쿠리의 환상에 빠져 과잉 성능과 과잉 품질을 고수했습니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 때까지 출시를 미루는 일본의 신중함은 속도가 생명인 디지털 시대의 독이 되었습니다. 적정 품질의 제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시장의 표준을 선점한 한국 기업들에 비해 일본은 자기만족적 기술 완성도에 집착하다가 시장 자체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으로는 승리했을지 모르나 비즈니스적으로는 완패한 일본식 품질 경영의 비극적 이면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장치 산업은 기술력만큼이나 자본의 투입 시점이 승패를 가르는 타이밍 산업입니다. 일본 전자산업 몰락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불황기 투자 결정의 마비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하기까지는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수요가 폭발하는 호황기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역설적으로 수요가 바닥을 치는 불황기에 수조 원의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거품 경제의 붕괴를 경험한 일본의 전문 경영인들은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대규모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사결정 단계는 복잡해졌고 수많은 회의와 보고서가 오가는 사이 최적의 투자 기회는 번번이 사라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안전한 대출을 심사하는 시중은행처럼 움직이는 동안 삼성전자는 오너 경영체제의 신속함을 무기로 남들이 주춤할 때 오히려 공장을 증설하는 역발상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격차는 기술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호황이 찾아왔을 때 삼성전자는 이미 완공된 공장에서 물량을 쏟아내며 시장 점유율을 독식했고 그때서야 공장을 짓기 시작한 일본 기업들은 제품이 나올 무렵 다시 찾아온 불황의 파고에 직면하며 자금난에 허덕였습니다. 결국 불황기마다 움츠러들었던 일본의 신중함은 시장 주도권을 한국에 헌납하는 패착이 되었으며 이는 자금 동원력과 의사결정 속도의 차이가 제조업의 판도를 어떻게 뒤바꾸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로 남았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엘피다 메모리의 몰락은 일본 기술 제국의 붕괴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1999년 일본 정부는 무너지는 디램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애니시, 히타치, 미쓰비시의 해당 사업부를 통합하여 엘피다를 출범시켰습니다. 일장기 반도체라는 별칭처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였으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엔고 현상과 메모리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일본식 통합 모델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2년 2월 엘피다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며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디램 제조 역사의 공식적인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 역시 비극은 반복되었습니다. 1987년 낸드 플래시 기술을 세계 최초로 발명한 곳은 일본의 도시바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바 경영진은 이 혁신적인 기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여 투자를 주저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 기술이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핵심 저장 장치가 될 것을 예견하고 과감한 베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기술 종주국이었던 도시바는 삼성전자의 1위 자리를 내준 것도 모자라 본사의 원전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알짜배기였던 반도체 부문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는 키옥시아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생존을 위한 합병을 논의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기술을 먼저 만들고도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 실책이 어떻게 종주권을 통째로 박탈당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이 사례들은 오늘날 전 세계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된 현상을 일컫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일본 몰락의 세 번째 핵심 원인입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는 항상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1999년 NTT 도코모 NTT,
도코모가 상용화한 i모드 이 모드는 아이폰보다 8년이나 빠른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였습니다. 2004년에는 이미 휴대폰 결제 시스템인 펠리카 펠리시에이 칩을 도입하여 현재의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와 같은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뛰어난 기술들이 오직 일본 시장만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1억 2천만 명의 구매력 높은 내수 시장에 안주했습니다.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자 글로벌 표준을 무시하고 일본만의 독자적인 규격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휴대폰은 일본 밖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특수한 기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글로벌 표준인 GSM 방식에 집중한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은 일본의 폐쇄적 생태계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적외선 통신이나 디지털 TV, 수신 기능 같은 하드웨어 사양에 집착하는 동안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의 폐쇄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플랫폼 경쟁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일본 시장이라는 황금빛 감옥에 갇혀 글로벌 트렌드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전략적 실수는 결국 소니를 제외한 일본의 모든 휴대폰 제조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전자 기업들의 전통적인 사업 모델이었던 수직 계열화는 디지털 전환기에 치명적인 비효율을 발생시켰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핵심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한 기업이 모두 직접 제조하는 방식이 품질 관리와 기술 유출 방지 측면에서 유리했습니다. 마치 밀가루 농사부터 화덕 제작, 피자 조리와 배달까지 혼자 책임지는 피자집과 같았습니다. 품질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속도와 비용이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 시대에 삼성전자는 유연한 분업 구조를 택했습니다. 핵심 기술에 역량을 집중하되 필요한 부품은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협력사와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은 부품 사업과 완제품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며 경쟁사인 애플에 메모리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과감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적에게 부품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다시 완제품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경쟁사의 핵심 부품을 파는 것을 기술 유출이자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공정을 내부에서 해결하려다 보니 막대한 설비 투자비가 중복으로 발생했고 한 분야의 기술 혁신이 정체되면 완제품 전체의 경쟁력이 동반 하락하는 늪에 빠졌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표준을 선점하는 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모든 것을 독점하려 했던 일본의 수직 계열화는 오히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효율성과 유연성을 상실한 일본 제조업은 결국 글로벌 분업화와 전문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지 못하고 비용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가전 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TV 시장에서의 몰락은 일본 제조업의 쇠락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990년대까지 소니의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TV는 전 세계 거시를 지배하며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브라운관에서 평판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일본 기업들은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을 내렸습니다. 당시 세계 1위였던 소니는 브라운관의 성공에 도취되어 LCD로의 전환을 주저했습니다. 자체 패널 생산 시기를 놓친 소니는 결국 2004년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합작사인 SLCD를 설립하여 부품을 공급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파나소닉은 LCD 대신 PDP 방식의 사활을 걸고 수조 원을 투자했으나 전력 소모와 소형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2013년 사업 철수를 선언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본 LCD의 자존심이었던 샤프 역시 기술 유출을 막겠다며 일본 내 생산만을 고집하는 폐쇄적 전략을 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들의 가격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2016년 대만 폭스콘에 인수되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TV 시장은 삼성전자가 19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소니는 중국 기업들에게도 밀려 점유율 5%대의 5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차세대 기술에 대한 과감한 전환을 거부했던 결과는 TV 제국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업에서도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은 기술 표준 선택의 차이에서 갈렸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세계 조선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했던 일본은 LNG 운반선 건조에 있어 모스모스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배 위에 거대한 공 모양의 알루미늄 탱크를 넣는 방식으로 구조적 안정성은 높았으나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사들은 화물창 내부 벽면에 단열재를 직접 붙이는 멤브레인 방식을 채택하고 기술력을 연마했습니다. 멤브레인 방식은 선체 모양에 맞춰 저장 탱크를 설계할 수 있어 같은 크기의 배라도 일본 방식보다 약 30%에서 40% 더 많은 가스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전 세계 선주들은 당연히 한국의 배를 선택했습니다. 연비와 적재 용량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은 현재 대형 LNG선 시장의 80%에서 90%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자신들이 구축한 기술적 완성도에 함몰되어 시장이 원하는 경제적 효익을 간과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바다의 패권은 기술적 안전성만을 고집하던 일본에서 시장의 요구에 맞춰 효율성을 극대화한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인 배터리 산업에서도 일본은 초기 주도권을 상실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초이자 독점 파트너였던 파나소닉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개척자였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일본 기업 특유의 신중함을 이유로 추가 공장 건설과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인 선제 투자와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공급망을 급격히 확장했습니다. 특히 파우치형과 원통형 등 다양한 규격을 동시에 개발하며 고객사별 맞춤 전략을 펼친 것이 주요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 물량을 한국이 확보하면서 파나소닉의 독점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1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파나소닉은 3위 혹은 4위권으로 밀려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규격인 46804 1680 배터리 양산 경쟁에서도 한국이 앞서 나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배터리 종주국을 자처하던 일본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기술 시장에서 신중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실행력과 확장성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가장 최근의 지표는 일본이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이미지 센서와 광학 기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소니는 자타공인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 차량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로 소니 제품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는 차세대 하드웨어 개발 파트너로 소니 대신 삼성전자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기는 2022년 테슬라의 사이버트럭과 세미트럭, 그리고 주요 모델 전체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계약 규모만 4조 원에서 5조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삼성전기의 테슬라 내 점유율은 30%에서 80%로 급증했습니다. 삼성의 4.0 버전 카메라 모듈은 기존보다 5배 선명한 500만 화소급 초고화질을 구현하여 고도화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지 센서 분야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이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산업의 핵심 공급망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일본이 보유한 과거의 원천 기술이 한국의 가파른 응용 기술과 양산 능력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 몰락의 파동은 일본 산업계 전반에 거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일본 정부는 최근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라피두스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도요타와 소니 등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출자하여 2027년까지 2나노미터램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 공정으로 직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은 단절된 상태에서 점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공정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축적되어야 하는 비가역적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5나노와 3나노 공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나노 공정에 진입하겠다는 것은 기초공사 없이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수십조 원의 자금과 수만 명의 엔지니어를 투입해 쌓아온 기술적 격차를 일본이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라피더스의 행보는 일본이 겪고 있는 절박함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제조 현장의 감각을 상실한 채 정부 주도의 자금 투입만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고 믿는 일본식 사고방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본 기술 제국의 몰락은 우리에게 영원한 1등은 없다는 냉혹한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과거 일본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장인 정신과 수직 계열화, 그리고 거대한 내수 시장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주창한 혁신가의 딜레마입니다. 기존의 성공 방식이 미래의 실패 원인이 되는 이 역설은 일본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빈자리를 파고들어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우뚝 섰지만 일본이 밟았던 전초를 답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안목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실행력이 없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 후발주자의 추격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발명하고도 비즈니스에서 패배했고, 한국은 그 기술을 비즈니스적으로 승화시켜 승리했습니다. 결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과거의 자산이 아니라 현재의 유연성에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주는 교훈을 뼈아프게 새기며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는 자기 파괴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1등의 자리에 안주하는 순간 몰락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본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